73, 반평생을 지켜온 아파트를 놓고 벌어진 가족 간의 진실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한마디에 갑자기 변한 가족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던 한 노모가 아파트를 판다는 결정 이후 벌어진 일들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이젠 나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노년의 자아 찾기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여자의 기억은 때로 따스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70세가 넘은 윤말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20여 년 전 딸 지선이가 24 되던 해 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엄마, 내가 결혼해도 엄마 곁에서 살게요. 걱정 마세요. 지선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캠퍼스의 벚나무 아래서 했던 약속입니다. 말자 씨는 그때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후 딸은 말자 씨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름답게 피어난 벚꽃처럼 환한 딸의 미소에 말자 씨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선이가 있으니 엄마는 행복하단다. 세월은 흘러 지선이는 30살에 광고회사에 다니는 박정우 씨와 결혼했어요. 말자 씨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과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아파트 부엌에서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말자 씨는 행복을 느꼈지요. 지선이와 정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으니까요. 엄마, 나중엔 꼭 같이 살자. 정우 오빠도 동의했어. 어느 주말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며 지선이가 말했습니다. 말자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으니까요. 그날 밤 말자 씨는 베개를 적시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이라는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었지요. 한편 정우 씨는 겉으로는 다정한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날에는 꼭 카네이션을 들고 왔고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건강이 최고십니다라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가끔 정우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딸을 위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말자 씨는 73, 딸 지선은 45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말자 씨는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나중은 언제 오는 걸까요? 말자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딸 부부의 신혼집 마련은 말자 씨에게 첫 번째 이별감이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도움을 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엄마, 우리 집 샀어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말자 씨는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낸 후 혼자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비웠습니다. 쓸쓸함을 달콤함으로 채우려는 노력이었을까요? 그날 밤 말자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틀었습니다. 집안의 적막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지선아, 이번 주말에 엄마네 올래? 새우젓 넣은 김치찌개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선이의 목소리가 어쩐지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정우 오빠 회사 사람들이랑 워크숍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말자 씨의 생일이었던 지난달에도 지선이는 바빠서 못 가겠다며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말자 씨는 식탁에 준비해둔 미역국을 혼자 떠먹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쁘면 어쩌겠니? 그래도 내 딸인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을 때 말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곡밥과 나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팀장이 되니까 책임감도 더 커져서. 말자 씨는 이웃 이복희 씨와 함께 오곡밥을 나눴습니다. 둘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부럼을 깨물 때 복희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선이 요즘도 안 와? 응, 바쁘대. 회사에서 팀장 됐다더라. 복희 씨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자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는 딸을 보며 말자 씨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상실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말자 씨는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지선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딸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까지. 말자 씨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행복한 척했던 걸까요? 전화기를 들고 딸의 번호를 누르려다 말자 씨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서글펐어요. 언제부터 자신의 딸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었을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말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15평,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공간이 점점 더 커다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말자 씨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자 씨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는 느낌과 함께 목이 따갑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독감인가 보다. 혼자 생각하며 약을 찾았지만 집에는 진통제 외에는 없었어요. 열은 점점 더 올라갔고 말자 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더듬었습니다. 지선아. 말자 씨의 떨리는 손가락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밤 11시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지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지선아, 엄마가 좀 아픈가 봐.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 씨는 딸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에요. 내일 아침 회의라. 약은 드셨어요? 말자 씨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딸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약이 없어서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선이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오늘 밤에는 정말 못 가겠어요. 근처 약국은 다 문 닫았을 텐데. 혹시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가보실래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말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일 잘해. 전화를 끊고 말자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벽을 짚으며 현관까지 나왔어요.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러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말자 씨는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픈 아이를 안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왜 혼자일까? 말자 씨의 이름이 불리고 의사는 독감 증상이라며 링거를 놓아주었습니다. 흰 천장을 바라보며 말자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열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데리러 올 가족분 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말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환자에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자 씨는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새벽 3시. 링거가 다 들어갈 때까지 말자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지키고 있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 그 시간 동안 말자 씨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딸을 위해? 하지만 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키기 위해? 왜 이 집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말자 씨는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선이는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말자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체념했을까요? 그날 오후 이웃 이복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말자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끓여왔다며 방문한 것이었어요. 두 노인은 따뜻한 국물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자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니? 말자 씨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희 씨는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자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복희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복희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말자 씨의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아프고도 현실적이었어요. 새해 전 일이야. 아들이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니는데 손주가 태어나서 돌봐달라고 하더라고. 복희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아들 내 근처로 갔지. 처음엔 다 좋았어. 손주도 귀엽고. 말자 씨는 친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얼굴색이 달라지더라고. 어머니, 아이 돌봐주실 때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복희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80만 원씩 생활비도 주고 있었는데 말이지. 말자 씨는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마음속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 말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결국 나 쫓겨났지 뭐. 어머니, 우리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복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은 이미 팔아서 돈은 아들 통장에 있었고 나는 그냥 월세방으로 나왔어. 침묵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보 같았지. 집을 팔아서 아들 내 근처로 간 것도 돈을 다 맡긴 것도. 복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자야, 너도 조심해. 그 집은 네가 살아야 집이지 지켜줄 사람 없는 집은 무덤이야. 말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복희 씨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말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작은 월세방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 복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용돈 준다고 오지만 이제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날 밤 말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인가. 다음 날 아침 말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아파트를 팔고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견디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말자 씨는 지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선아, 엄마 좀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주말 카페에서 말자 씨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생각 중인데. 지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커서 이제 네가 물려받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선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환해졌어요. 정말요? 엄마,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혹시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말자 씨는 딸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물려줄게라는 한마디에 달라지는 태도. 복희 씨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오지 않던 지선이 부부가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던 딸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엄마, 반찬 좀 가져왔어요. 요즘 입맛은 어때요? 지선이가 들고 온 반찬통에는 말자 씨가 좋아하는 장조림과 무말랭이 무침이 가득했습니다. 말자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받아들었어요. 속마음은 복잡했지만 딸의 변화된 태도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말자 씨의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던 사위가 이제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머님, 이 전등 좀 갈아드릴게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면 눈에 안 좋아요. 말자 씨는 그런 정우 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정말 효심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토요일 지선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실게요. 말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요. 예전에는 감기로 아파 누웠을 때도 오지 않던 딸이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아니에요,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죠. 특히 요즘 치매 초기 증상도 검사해야 한다던데. 말자 씨는 지선이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혹시 말자 씨가 집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지선아, 엄마는 아직 정신 멀쩡해. 치매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돼. 지선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딸 부부가 돌아간 후 말자 씨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리고 있었죠. 마치 말자 씨의 마음처럼 진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소유욕일까? 말자 씨의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집에 대한 소유욕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말자 씨는 이복희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자 씨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복희 씨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복희 씨는 말자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말자 씨는 위로와 응원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말자 씨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구입했던 이 집은 이제 4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매물이 잘 안 나와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파실 생각 있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질문에 말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기엔 좀 크시죠? 요즘 노후에는 작은 평수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말자 씨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지선이가 자라온 공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 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지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선아, 내일 시간 되면 엄마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카페의 창가 자리 말자 씨와 지선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카페는 한가했어요. 따스한 봄볕이 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지선이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잠시 아메리카노 잔을 들고 향을 음미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지선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말자 씨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 네. 지선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말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외로운 집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지선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원룸으로 갈 거야. 깨끗하고 작은 곳.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곳으로. 지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말자 씨는 그 눈물이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전에는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말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너희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고 반찬도 챙겨주고 건강검진까지 얘기한 이유였니? 지선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건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럼 그전에는 엄마가 걱정되지 않았던 거니? 말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아팠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명절에, 엄마 생일에 너희는 어디 있었니? 지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건 엄마도 알아. 다들 살기 바쁘니까. 말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아, 그럼 지금까지 나한텐 왜 그렇게 차가웠니? 왜 집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따뜻해진 거야?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선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말자 씨는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지선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집 때문이 아니라. 그럼 정말 집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 말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거짓된 관계는 원하지 않아. 지선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엄마, 그건. 지선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은 정우 오빠가. 말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꺼내길 기다렸어요. 정우 오빠가 엄마 집을 우리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선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도 있고 우리도 나중에 집을 옮겨야 하고. 말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집, 자산, 돈. 그것이 딸 부부가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였어요. 엄마, 우리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선이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말자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어, 지선아. 엄마는 이해해. 말자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혼자 외롭게 살았거든. 말자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미 계약했어. 2달 후면 이사 갈 거야. 지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미래예요. 그 말이 말자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말자 씨의 미래가 아닌 딸 부부의 미래였던 거죠. 지선아,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의 집이고 엄마의 삶이야. 말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의 미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날 저녁 말자 씨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선이와 정우 씨가 서 있었어요.
지선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정우 씨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말자 씨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말자 씨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정우 씨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왔습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이한테 들었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말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가격에 팔았어. 28년 전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인데 4배나 올랐더구나. 정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자 씨는 그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쉬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 어머님. 정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효도보다는 실속을 챙기려 했던 것 같아요. 지선이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의 솔직한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나 봐요. 정우 씨. 지선이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정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선이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이 교육비도 걱정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 집을 저희 자산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자 씨는 정우 씨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변명이나 설득이 아닌 솔직한 인정이었으니까요. 정우 씨, 그 용기는 고맙구나. 말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선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쁜 딸이에요. 엄마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말자 씨는 딸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지선아.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시지. 지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지선아, 이건 너희 때문만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진 거야. 정우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역에서 가까운 원룸을 계약했어. 작지만 깨끗하고 관리하기도 쉬워. 말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 한 돈으로 원룸도 사고 남은 돈은 엄마가 남은 인생 즐겁게 살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볼 생각이야. 지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엄마 드릴게요. 말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고맙다, 지선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너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고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 정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집을 당연히 저희 것이라고 생각한 게. 말자 씨는 놀라서 정우 씨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러지 마, 정우 씨.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지선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말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돼. 너희 삶 살고 가끔 엄마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엄마도 이제 내 삶 찾아 살 거야. 정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네요. 아니야, 정우 씨.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만 이제는 솔직해지자꾸나. 말자 씨가 말했습니다. 거짓된 관계보다는 솔직한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말자 씨는 차분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프지? 간단히 저녁 차려줄게.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며 말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속에는 쓸쓸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실을 마주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말자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8년 동안 살아온 공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벽, 지선이가 자라온 방들.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2개와 종이 상자 몇 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말자 씨는 많은 물건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 출발에는 가벼운 짐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현관문이 열리며 이복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구나. 말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늘부터 새 집에서 살게 됐어. 복희 씨는 말자 씨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난 내가 자랑스럽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한 친구였기에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선이는 어때? 복희 씨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울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뭐라고 하던?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주 보자고. 복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너도 지선이도 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기사였어요. 아파트 이사 오신 분이세요? 짐은 여기 있나요? 말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인데 짐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네, 가벼운 삶을 살기로 했거든요. 말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짐을 싣는 동안 말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들, 텅 빈 부엌, 커튼이 없는 창문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복희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말자야.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택시에 오르기 전 현관문 앞에서 말자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한 번 더 만지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있어, 우리 집. 행복했던 시간들을 고마워. 택시 안 말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빗방울 사이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8년 동안 걸었던 길, 장 보러 다니던 시장, 지선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던 공원.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말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지 주소지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복희 씨가 말자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말자 씨는 위로와 용기를 느꼈어요. 새 집은 어떤 곳이야? 복희 씨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깨끗해. 베란다도 있어서 작은 화분도 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역에서 가까워서 어디든 다니기 편할 것 같아. 좋겠다. 나도 가끔 놀러 갈게. 당연하지. 언제든 환영이야. 택시가 새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어요. 말자 씨는 새 집 열쇠를 꺼내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새 집은 27제곱미터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침실이 하나로 이어진 공간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과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어요. 말자 씨는 캐리어를 풀며 하나씩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선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 보였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새 집 정말 예쁘네요. 말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작지만 내게는 충분해. 지선이는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집들이 선물이에요. 선물 상자 안에는 예쁜 커피 머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자 씨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기계였어요. 고마워, 지선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구나. 지선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 지선아.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마.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 둘은 새 집의 작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 속에서 말자 씨는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지선이가 돌아간 후 말자 씨는 새 집에서의 첫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전자레인지로 데운 간단한 식사였지만 말자 씨에게는 특별한 첫 식사였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말자 씨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가기, 수영 배우기, 동화책 쓰기, 지하철 타고 서울 구석구석 다니기. 리스트를 작성하며 말자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3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자 씨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말자 씨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간다.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 거다. 말자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후회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면 말자 씨는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